교수님께서 심리학을 처음 만났던 순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 만났던 순간은 뭐 그때 94년도에 처음, 물론 뭐 처음 만났던 것은 84년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심리극 공연을 올린 것은 처음 만나게 된 계기이긴 하죠. 그때 제가 학생회장 하면서 제가 무대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때 공연을 기획하면서 그때 막 그 스터디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의 세계에서 뭔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때의 그 막막함, 그때가 좀 기억이 나고요.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손님을 모셨습니다. 마음숲 심리상담센터 센터장님이신 박희석 센터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냥 교수님이라고 네, 평상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또 이렇게 교수님을 모시네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환영합니다. 네. 아유, 네. 제 구독자분들이 네. 이 영상으로 또 뵙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네요. 네. 요새 근황 좀 여쭤보고 오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황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똑같이 네. 뭐 예전처럼 이 센터에서 상담하고, 지금 코로나하고 또 방학 기간이라 외부 뭐 강의는 현장 교육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가끔씩 줌으로 심리극을 한다거나 또 줌으로 사역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어서, 요즘에 그 일종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역할들이 많이 제한될 거라고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전히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도 있고, 또 점점 우리 영역들이 좀 나름대로 확장되고 있는, 정말 위기지만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체감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지금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그래도 이렇게 활발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니까 후배 입장에서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처음 만나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현재 광주에 있는 마음숲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02년부터 원광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한 9년간 이제 이 심리극과 관련해서 강의를 쭉 해왔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상담 현장에서 상담과 관련해서 조선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한 8년 정도 일을 해오면서, 물론 그게 이제 주업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내담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심리극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각종 여러 가지 부모 교육이든 아니면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이든 교사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이든 외부 교육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극이라고 하는 영역은 전문가 양성은 2002년부터 양성했지만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희석 교수님 하면은 아마 매체에서 많이 만난 분도 계실 건데 부부가 달라졌어요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다양한 TV 방송에서 많이 출연도 하셨잖아요. 그 심리극이라는 방식, 또 상담이라는 방식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시작의 계기는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임상심리학이었죠. 임상심리학이어서 병원에서 이제 임상심리사로 근무를 했는데, 저 임상보다는 이제 상담에 워낙 관심 많았고, 상담 일을 꼭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죠. 그래서 공주 7호 감호소에서 처음 임상심리사로 이게 일을 하면서, 이건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보자 해서,
그때 이제 그 환자들 대상으로 뭐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입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최현진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심리극 전문가를 양성하게 됐죠.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때가 94년도였죠. 94년도. 제가 3년도에 이게 회사에 그때 치료감사에 입사했는데 다행히 뭐 친구가 95년도, 94년도에 전북대 심리학과에 다니면서 학생회장 할 때 심리극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 뭐 심리극을 공연을 한번 한 적 있죠.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병원에 막상 가보니 할 수 있는 것이 심리검사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93년도 9월 28일자로 입사를 했는데 그 특수치료과에서 심리극을 매주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이제 스터디는 93년부터 시작했고 94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현 쌤 만나서 이제 전문가 최초의 일기 제자로 이제 수련을 받았죠. 그게 계기로 이제 치료감호소에서 정말 열심히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주 심리극을 배운 걸 거기서 또 실습하고 배운 걸 실습하고 그러면서 일취월장을 했죠. 저도 그때 그 한번 그 한국 상담학회 학술대 그 빈 시간대 같이 교수님하고 간 그랬죠. 기억이 있는데 그때 실제 그랬죠. 치료감호소 안에서의 그 무대 느낌 그게 교수님은 그 순간에 좀 다르게 또 느낌이 있으셨을까라는 또 기억이 그렇죠. 그때 치열하게 뭐 서로 디렉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 공부했던 분이 저를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됐는데 그때 현장 경험을 참 많이 했었죠. 그 이후로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오셔서 초청을 해서 저희들 공부를 같이 했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되면서 2002년부터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가 양성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를 가졌는데 제가 현장에서 상담 쪽 일을 하고 싶었으니까 네. 그래서 93년도에 입사했다가 58년도에 이제 정말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근무를 하면서 빨리 오고 싶어 가지고 5년 잘 견뎌오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광주의 성상담복지센터를 근무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상담길로 이제 선회합니다. 상담자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때가 8년도 10월 1일자로 그때 부임하게 되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 현장에서 상담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도 2002년도에 받고 그것도 이제 심리극하고 인지치료에 접목한 그런 박사 논문을 썼고 그 비교 논문이었죠. 이렇게 쭉 심리극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실천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나실까요? 글쎄 저는 행운이었는지 모르지만 네. 제가 심리극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잘 맞아가지고 처음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CBT로 시작을 했지만 CBT의 한계성이 결과적으로는 감정을 변화시키는 거긴 하지만 우울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감정을 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더라고요. 근데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는 심리학을 만나서 나중에 후발로 그걸 공부하면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인지치료 공부하고 플러스 이제 심리 공부하니까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는 걸 공부하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뭐 정말 새로운 어떤 기회였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나름은 저는 뭐 정말 제가 이 길이 내 길이다 할 정도로 그때 이제 심리 공부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던 건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심리극 긴 역사를 보면 이렇게 뭐 선두주자는 아닙니다만은 네. 심리극을 핵심적으로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이 분야를 보급하고 또 연구하고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심리극의 어떤 우리가 배웠던 학습했던 내용에 상담이란 영역이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일종의 심리극은 상담이 아니야. 이건 특별한 거지요. 이건 뭐 일반적인 상담의 영역으로 이걸 넣는 것은 이게 너무 거대하고 너무너무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흐름에서
저는 이건 상담의 영역이지 이것이 너무나 거대한 뭐 어떤 분은 이제 새롭게 이제 더 설명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이 상담 영역으로 이걸 보고 봤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던 영역으로 심리학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왜 너는 그렇게 보려고 하느냐, 왜 협소하게 심리학을 이렇게 보느냐라는 그런 주변의 어떤 시각도 있었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심리학을 상담 현장에서 상담의 아주 뭐 대단한 의미로 심리학을 보는 게 아니고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내담자에게 치유적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는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앞서서 더 연구를 해야 됐던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심리극을 실천했던 분들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고 이 주제가 어떤 주제일까, 주제 파악도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신 심리극은 사실 사례 개념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선두주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뭐 보통 이제 오리지널 아마 모레노 심리극은 아마도 이제 정신분석적인, 정신역동적인 일종의 인간의 문제가 의식결정론처럼 과거에 중대한 어떤 원인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은 아니고 그 순간순간 매 순간 그 자발성과 창조성을 통해서 뭔가 에너지를 분출하고 진짜 자기를 첫 만남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대단히 모호한 어떤 이야기더라고요. 대단히 모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심리극이 그냥 폭발하는 감정을 분출하고 액팅아웃에 초점을 두는 그런 심리극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 그리고 그게 진짜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까? 내담자를 변화시킨 거 이게 진짜 맞는 걸까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고, 마침 제가 박사 공부를 하면서 집단 상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는 통찰만으로도 불가능하고 정화만으로도 불가능하다. 통찰과 정화가 같이 맞물려야 그것이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런 여러 이제 그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말에 좀 동의를 정말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일종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감정적인 정화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통찰 부분이 너무 취약해서 그때는 시원하고 그때는 정말 뭔가 한 것 같은데 막상 뒤돌아서 현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삶이 달라질 것이냐. 감정은 후련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나를 이해하는 관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천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걸 확인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결국은 인간의 문제도 심리극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원리가 있다. 인간의 요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역동적으로 쭉 추적해 보니까 거기는 분명히 양육 과정의 트라우마나 또 성장 과정에서 어떤 중대한 사건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일어나서 그게 현재의 어려움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사례 개념화라는 것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내적인 역동과 외적인 역동들이 어떻게 작동해서 현재까지 이 문제로 발생해 왔는지를 파악하는 이 가설을 세우는 이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구나. 또 하나는 심리극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이 한 번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이게 막 그 일종의 이제 도깨방망이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열정히 상담에서 내담자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중에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얽힌 부분들을 풀어내야지 그 다음에 생각도 쉽게 잘 달라지고 그래서 행동 변화가 빨라지는 이 과정으로 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심리극이라는 것을 완벽한 치유의 한 패키지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여러 다양성이 있지만 다양한 전략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상당히 그 효과적인 그런 상담의 한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도 여전히 사례 개념화가 작동했을 때 제대로 된 어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둘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많이 봤죠. 사적인 얘기 또 하나 더 얘기해 보면 네.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할 때 왜 인지치료가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됐냐면, 인지치료에서 보통 REBT하고 좀 다르게 CBT는 뭘 얘기하냐면 핵심 신념, 다른 말로 도식을 얘기하죠. 저도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쓰면서 이 도식에 대해서는 크게 CBT가 초점을 두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스키마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미 있게 그 부분을 봤고, 이 도식의 뿌리가 어디서 오냐면 양육 경험이에요. 이 양육이라는 경험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만들어지는, 도식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이 도식을 변화시키려면 양육 경험에서의 어떤 트라우마, 양육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근데 심리학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도식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의 도식은 이런 건데, 그때 도식이라는 것은 CBT 아론백에 가면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무능하다, 무가치하다. 그럼 이 세 가지 도식 때문에 현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감정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도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리극이 나름 뭐 그 클래식화라는 심리극을 이제 한다라고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제동을 걸면서 스스로가 인지치료적인 관점, 결국 역동적인 그 도식의 관점에서 인간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뭐 또 할 얘기는 또 많아요. 스토리가 제가 결정적으로 어떤 장면을 떠올리긴 해요. 어떤 한 분이 자녀 때문에 엄청난 이제 트라우마, 자녀를 통해서 굉장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주인공이죠. 뭐 그분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좀 어렵고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근데 이제 그 자녀는 엄마가 너무 자기를 집착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이 딸하고 갈등이 있는 어머니가 주인공 올라왔죠. 근데 이 어머니의 삶의 주제가 왜 딸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 집착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이 심리의 핵심인데, 제가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이 진행을 보니까 그냥 그 깊은 내용은 전혀 다루지 못하고 이 주인공의 어머니의 감정만 풀어가는 방식으로 심리를 하길래 이건 아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고, 이것은 근원적인 주제, 어머니 주제가 이 딸에게 작동하고 있으니 그걸 좀 다뤄야 된다라고 중간에 제가 제동을 걸어서 안내를 했고, 마침 들어가 보니까 이 어머니가 10살 때 버림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거예요. 완벽하게. 그때 버림받고 그 돌봄받지 못했던 이 트라우마가 너무 이제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되니까 자기는 과도하게 지금 자기 딸을 통제하고 붙잡고, 방임되지 않는, 본인은 방임을 당했기 때문에, 방치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내 딸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그런 어떤 상처를 지금 대물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다루어서 그걸 풀어가는 동안 이제 현재 딸의 문제를 좀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심리극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리고 코치를 하면서 심리극은 바로 역동적인 측면들을 다루는 것이 핵심이겠구나 하는 걸 좀 선명하게 알게 됐죠. 어떻게 보면 주인공, 우리가 상담에서는 내담자라고 얘기하는데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듣고 이 사람의 그 이면의 주제를 탐색하고 심리극을 안내하는 이 디렉터의 모습이 사실 지금까지 과거의 심리극을 실천해왔던 많은 선배들의 심리극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고 또 훈련받는 입장에서도 훨씬 배울 수 있는 그 과정이 좀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한 것이, 물론 뭐 정신과에서 제가 치료감에서 근무할 때 뭐 일부 심리극도 시작했고, 병동에서 이제 심리 그 이완요법도 진행해서 치료적인 작업도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치료적 작업은 청상담복지센터 근무했고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제가 이 마음숲 심리상담센터, 물론 전시는 이제 이름은 달랐지만 센터에 오픈하면서 제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이 뭐 한 20년이 넘었죠. 상담을 쭉 진행하면서 상담 경험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 내담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왜 수많은 사람들, 아마도 수백 명, 수천 명일지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인간의 문제를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상담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뭐 심리극을 진행했을지 모르지만 상담이라는 그 현장 실전 경험이 또 심리극을 더 명료하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큰 뭐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았던 심리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셨는데 이 심리의 실천가 또 심리의 디렉터로서 살아오시면서 개인적인 삶은 좀 어떠셨어요? 개인적인 삶이라는 게 뭐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산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쭉 돌이켜 보면 요즘에 워라밸이란가요? 네. 일하고 그 라이프하고 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일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제 삶이 좀 많이 좀 빈약해지고 내가 왜 살지라는 가끔 뭐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너무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상담사들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사들이 수명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짧다라는 말을 뭐 지나가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이 일상적인 어떤 삶의 쉼이라는 것들이 좀 균형 있게 같이 우리 삶에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만 했을 때 뭔가 좀 삶이 좀 피폐해지거나 일의 성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좀 몇 해 전에 그래도 시골 생활 해야 되겠다, 전원 생활 좀 해야 되겠다. 수별이라는 것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제가 특히 또 숲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는 못해도 가끔씩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이제 일하고 또 노는 시간을 적절한 균형을 좀 맞출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나이가 벌써 이제 60줄에 들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잘 놀고 가야 되는데 열심히 일했으니까 잘 놀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했고 또 이제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들 마무리를 못했던 일들이 이제 책을 쓰는 거죠.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거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아웃풋을 잘 해서 후학들에게 좀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전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마무리 못해서 좀 아쉽고 이제 마지막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책을 하나 좀 20년 전에 제가 심리 공부할 때 오래전부터 메모했고 정리했던 그 웜업북 워밍업을 책이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네. 워밍업 북을 이렇게 앞 광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광고 제가 제목이 이제 자발성 극장 원래 이제 이 모레노가 만든 그 제목입니다만은 집단 상담과 심리극을 위한 웜업북에서 자발성 극장이라고 이 책을 지금 작년 코로나 때문에 좀 일이 좀 없을 때 그때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뭐 금방 될 줄 알았더니 꽤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컬러로 돼 있어 가지고 보기 쉽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330가지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로 워밍업에 대한 뭐 간단한 이제 이해를 설명을 드렸고 제가 크게 보면은 이제 관계 어떤 그 극적 놀이 웜업 그다음에 이제 관계 집단 놀이 웜업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이해 및 주인공 선발 웜업 해가지고 연극적인 어떤 요소도 있고 관계 요소도 있고 주인공을 선발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도 자기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어떤 집단 상담의 구조화된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심리학을 처음 만났던 순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 만났던 순간은 뭐 그때 94년도에 물론 뭐 처음 만났던 것은 84년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심리극 공연을 올린 것은 처음 만나게 된 계기이긴 하죠. 그때 제가 학생회장 하면서 제가 무대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때 공연을 기획하면서 그때 막 그 스터디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의 세계에서 뭔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때의 그 막막함, 그때가 좀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냥 그때 그 간단한 어떤 행사라고 끝났지만 94년도에 이제 전문적으로 최현진 쌤 모시고 그분이 오픈한 첫 번째 일기로 제가 심리극 그 수련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가 굉장히 설레고 흥분되면서 두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원래 심리극을 잘 못할 줄 알았어요. 이제 이 책에 소개를 합니다만은 그 낯설고 일종의 자발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왜? 낯설고 새로운 상황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 긴장을 이렇게 그런 순간순간이 좀 긴장을 많이 하는, 그래서 어색함을 많이 느끼는 그 아주 극도의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개방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해야 되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저는 중간에 좀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그래도 잘 버티게 된 배경이 뭐냐면 하다 보니까 즐거운 놀이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이라는 게 그냥 딱딱한 게 아니고 놀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저한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재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놀이성이 제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아마 인지치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안에 놀이, 즐거움, 어떤 신나는 어떤 신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정말 잘 맞았고, 그 놀이가 저에게는 생명 같은 그런 그 근원이었죠. 심리극을 하더라도 항상 워밍업을 놀이에서 즐겁게 준비하면 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두렵지 않고 심리극을 끌고 나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84년도 첫 그 대학생 때의 심리극의 첫 만남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그 94년도, 순간, 예. 그리고 말씀 아까 해주신 것처럼 치료감호소에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분들과 심리극 하면서 임상적인 경험을 쌓는 것, 그리고 지도자로서 기존에 없었던 마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특히 심리극으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과거와 현재까지의 얘기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실 얘기를 좀 여쭙자면 심리극 디렉터로서 어떤 방향, 또 어떤 삶을 좀 살고 싶으신지 예,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심리극 디렉터로의 삶하고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일을 줄이고 이제 시골에 가서 좀 자연하고 놀려고 뭐 나무도 가꾸고 꽃도 키우면서 자연과 함께 놀이하는 게 마지막 제 삶의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심리극 디렉터로서 일을 모든 게 끝나고 포기하고 이런 이제 마무리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전히 그런 자연 공간에서, 자연 환경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딱딱한 센터라는 공간에서 하는 것도 이제 뭐 후진 양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조금씩은 기여할 겁니다. 이제 제가 온전하게 풀로 뭐 후배를 양성한다거나 또 교육을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제자들이 하는 걸 저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극은 뭐 죽는 날까지 보니까 제가 제일 그 존경하는 분이 이제 최근에는 마샤 카프, 그다음에 그전에는 젤카 모레노, 그분들이 왜 이제 인상이 남냐면 연세가, 제가 처음 할 때가 그 젤카 모레노가 82세라고 들었거든요. 82세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초청을 했을 때도 오셔서 또 특강을 하셨고, 또 지금 그때 이제 돌아가기 전에 제가 미국에 2003년 갔을 때도 여전히 뭐 가르치지는 못하셨지만 여전히 학회에 참여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마샤 카프 초청해서 특강도 웍샵도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항상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걸 멈추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전히 심리학에 대한 전파 그리고 그 심리학에 대한 안내하는 그런 워크숍은 여전히 좀 가끔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열심히 놀고 열심히 또 시간은 좀 지금보다는 덜하겠지만 가끔씩이라도 일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혹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혹시나 심리학은 마술은 아니다. 물론 이제 켈러만이 마술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심리학의 치료적 요인 중에서 매직하다는 면도 있죠. 그러나 심리학은 매우 과학적이고 매우 상담의 어떤 그 툴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인간이라는 것이 대단한 어떤 뭐 어디 쇼킹한 어떤 뭔가를 통해서 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간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심리학적인 원리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고 또 치료적인 어떤 원리를 같이 접목해서 그렇게 심리학을 진행한 것이 맞다. 그래서 심리학 그 디렉터로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리학 디렉터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상담자로서의 어떤 자질과 똑같이 따뜻한 마음,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말 심리학적인 지식이 없이 기법으로만 심리학을 진행한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심리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많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숙련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같이 현장 경험을 통해서 축적했을 때 이 세 가지가 같이 접목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좋은 심리학 디렉터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 심리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간에 대한 사랑 또 공감 능력 따뜻한 마음을 갖추는 노력들을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심리학은 언제나 뭐라고 표현할까요? 배우는 과정은 어렵지만 과정은 매우 어렵고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지만 배우는 동안 배워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치유적인 어떤 기법으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담하신 분들에게 특히 매우 탁월한 그런 상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